네,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 전고 돌파를 해내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슬슬 전고 돌파를 향해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스멀스멀 강력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 알트 시즌 과연 언제쯤 도래하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이죠. 이건 지금 알트 전체 시총 월간 차트입니다. 원슬리 차트인데 과거에도 이런 알트 시총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뚫어내면 돌파를 해내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급등을 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의 고점 요때를 뚫어낸 건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 고점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향해서 나아갈 거고 그렇게 급등을 해서 약간의 조정 그리고 급등 이런 식으로 알트 전체 시총 자체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알트들이 펑펑 날아 뛰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물론 이게 지금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고 RSI 상황을 보면 급격한 반등 직전 이 노란색 요게 지금 이제 막 노란색을 뚫고 녹색 영역으로 이제 막 들어간 상황.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매수세가 더 발라붙으면서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 이미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알트 시즌으로 가는 패스 길이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이 먼저 펌핑이 나와주고 이후에 비트코인이 가격 발견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드 횡보를 할 때 이더리움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알트 대장 이더리움 이후에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이렇게 알트 시즌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알트 시즌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먼저 전고 돌파를 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솔라나급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라지캡들 시총 12, 20위권에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들 중에 아직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을 이제 슬슬 대비할 준비를 마쳤거나 아니면 마쳐야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이번 강세장의 패턴이 지난번 반감기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면 이걸 어떻게 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를 한 달도 3주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재축적의 과정, 가격 발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알트들로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알트 시즌이 펼쳐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알트 시즌이 머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직 알트 시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부 알트코인들이 의미 있는 랠리 양상을 보이곤 있지만 사실 알트 시즌 인덱스는 지금 4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에 도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준점이 75.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아직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정답은 없죠. 내 포트폴리오를 내 전략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남들이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돼야 할 겁니다. 남의 말 듣고 팔랑귀로 투자했다가는 그나마 소중한 내 자산, 이 시드가 정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판단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빡세게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크립토 시장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난번 강세장 때는 없었다가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이번 강세장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이미 받고 있고 더 엄청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테마는 단연 AI 이슈, AI 그리고 실물 자산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리얼 월드 에셋.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테마가 아마도 강력하게 이번 강세장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호불호가 갈리고 면밀하게 리서치를 내가 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약간 괜찮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이건 뭐지 싶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주를 골라내야 하는 작업, 어떤 것이 나의 보석이 될 것인가, 이런 작업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테마별로 봤을 때는 AI,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뭐 디파인 당연하고, 블록체인 지금 금융 혁신에 있어서 JP모건이나 블랙록이나 시티뱅크나 스탠다드 차타드나 이런 금융 기성 금융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에 지금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을 통한 디파이 혁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프로젝트 테마는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기본 전제. 레이어 1 당연하죠. 게이밍도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게이밍 프로젝트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메타버스 시대가 정말로 지금 현실을 듀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완벽하게 가상현실이 제대로 구축되는 상황.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듀얼 시스템으로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 메타버스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같이 따라갈 프로젝트가 게이밍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메타버스가 이게 재밌는 게 메타버스 시대가 오긴 올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들이 메타버스 영역으로 옮겨가는 걸 의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얼 월드 에셋 이슈랑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가 저번 사이클에서는 사실 메타버스 시대 막 금방 열릴 것처럼 쌩 난리를 피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메타로 이름까지 바꾸기도 했었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이 된 거지만, 그런데 오긴 올 겁니다. 메타버스 내지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듀얼 리얼리티 시스템은 구축이 될 거라고 좀 바라봐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고 실물 자산의 데이터가 메타버스 시대로 옮겨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솎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유틸리티라는 키워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뭐다, 이 비전만 제시한 프로젝트들은 저는 그냥 거릅니다. 뭔가 이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플은 이미 블록체인 혁신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고 시장의 평가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유틸리티라는 기본 컨셉,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낸 유틸리티적인 기능성이 있는가, 이것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을 엮어서 바라보는 노력이 이 시장을 좀 건강하게 바라보면서 약간 베팅하듯이 도박하듯이 그런 관점이 아니고 투자, 인베스팅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괜찮은 어떤 기준점 하나를 짚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레이스케일이 유틸리티와 서비스 분야의 크립토 섹터 분야를 정리를 한 건데,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1세대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운용사로서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뭐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레이스케일이 아직 이 시장에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영향력은 분명히, 위상과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승인되는 과정에 있어서 1등 공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완전 미쳐가지고 SEC 상대로 소송 내고 그걸 이겨버린 거잖아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현물 ETF는 2024년 1월 11일에 출시될 수 없었다라고 좀 바라봐요. 그래서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판을 다 깔아놓고 밥상을 아주 맛있게 차려놓고
거기다 이제 블랙록이랑 피델리티가 이런 ETF 발행 기관들이 숟가락 잘 얹어가지고 지금 돈 떼돈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위상과 능력 이런 것들은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인정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유틸리티와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어떤 지금 시장의 어떤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가 있냐? 체인링크, 리도, 파일코인, 헬륨, 렌더. 이게 지금 이그샘플 SS로 표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예, 가장 규모가 큰 자산들, 이 서비스 섹터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들을 딱 봤더니 체인링크, 파일코인, 리도다오, 퀀트, 비체인, 더 그래프, 렌더 이렇게 돼 있네요. 기타 등등이 38%. 비중이 지금 체인링크가 되게 크죠. 체인링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는 이미 아마 수십 번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거의 이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랄까 뭐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체인링크는 실물 자산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를 이번에 블랙록이 빵 하고 지금 쏘아 올린 상황에서 체인링크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일코인 데이터 분산과 관련해서는 또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리도다오 말할 거고 퀀트, 비체인은 사실 약간 리플스럽기도 하죠. 시장의 평가가 이미 끝난 프로젝트예요.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면서 블록체인 혁신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 그래프 AI 테마로 엮이고 있고 렌더 AI 테마에 특히나 이제 GPU 이슈의 현실 세계에서 지금 GPU와 관련된 가장 핫한 종목은 엔비디아의 이 물질적인 GPU 렌더의 블록체인 기반의 GPU 이런 개념만 바라보면 대충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 프로젝트의 펀더멘털과 이 시대적인 테마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정리를 해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틸리티와 서비스의 이 서브 섹터를 봤을 때 웹 서비스 분야가 제일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웹 서비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약간 뭐 예를 들어 갖고 시드에 일부에서 뭐 8분할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 바라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중장기 대응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까지 내가 중장기로 대응을 할 때 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 어마어마한 악재가 갑자기 외부 충격이 와서 막 한 50%씩 또 꼬라박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으니까 이번에 한 15% 정도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아도 막 내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개미 투자자인데 15% 바라보는 것도 막 심장 녹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한 50% 꼬라박으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 장기 대응 종목이 너무 많으면 대응이 안 돼요. 그런 급락이 왔을 때 이게 나는 장기 대응할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 급락이 왔을 때는 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순발력 있게 해줘야 되는데 중장기 대응 종목이 너무 많으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 프로젝트가 왜 나의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뭐 그 정도는 아마 리서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온 애들 지금 차트 어떤지 좀 한번 짚어볼게요. 체인링크 월간 차트입니다. 지금 딱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뻐요. 예쁘고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이번에 저항 돌파해줬고 지지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38달러 땅 다시 한번 랠리를 했을 때 뭐 100달러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진짜 체인링크가 이 흐름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쯤부터 체인링크를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없죠. 이때 급등을 하고 약간 급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이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상당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뭐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상관없는 거죠. 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자주 언급드렸던 게 체인링크였는데 이미 작년 하반기를 거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주목도를 굉장히 높게 받으면서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체인링크를 중장기 대응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이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정도에서 한 20달러 언저리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할게요. 가정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패턴을 따라갔을 때 이 정도 40달러까지 거의 두 배 플러스 된 걸 받다가 다시 원점으로 왔다가 제로가 됐다가 다시 나아가는 상황, 이거를 이제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차트적인 대응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지금 들어가도 나는 여기서 익절할 거고 다시 빠지면은 여기서 매수할 거고 그렇게 난 여기까지 즐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초보자들이나 약간 이런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조정이 이 정도에서 반등을 했을 때는 그러면 그냥 이 올라가는 것만 또 바라봐야 되고, 이 어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라는 것은 거의 예술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괜찮은 종목을 잘 리서치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모아가는 방식으로 중장기 대응을 하면 대체적으로는 수익이 나더라. 강세장에서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게 강세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내가 그거를 신뢰하고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해서 내가 선정한 종목이라면 그냥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매도 구간을 미리 정해 놓는 거죠. 나는 체인링크를 20달러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이후에 25달러에 1차 매도를 하고 30달러 2차 매도, 40달러 뭐 3차 매도, 4차 매도, 그 이후까지는 나머지 물량은 홀딩,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세팅이 돼 있어야지 대응이 쉬워집니다. 갑자기 급등 나오면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못 팔고 수익화 못하고, 실제로 그런데 급등이 그렇게 빵 나와줬을 때 그 이후에 더 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체인링크도 일단 흐름은 괜찮다, 흐름은 지금 타고 있는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코인도 차트가 예뻐요. 지금 상단 저항선 돌파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비트코인 전고점 찍었을 때 그때 10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서 드디어 파일코인이 움직여 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받곤 했었죠.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축적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파일코인이 어마어마한 축적의 시간을 2020년 2022년 초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축적의 시간을 거쳤고, 이번에 딱 돌파해주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조금 더 빠질지 이대로 반등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차트의 흐름은 예뻐요. 주간 차트의 흐름이 예쁘기 때문에 중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탈중앙화 데이터 스토리지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일코인 리서치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리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난 폭등을 한번 해줬고, 연말에 폭등을 한번 해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박스권 저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주는 차트네요. 이거는 퀀트 주간 차트입니다. 퀀트 주간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예쁩니다. 지금 대칭 상승 패턴의 꼭지점 부근에서 상단 저항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퀀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시장 전체의 상황,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불안정해져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단 저항을 잘 돌파해 준다라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차트네요. 그래서 퀀트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체인도 주간 차트, 와 진짜 거대한
트렌드 저항 라인을 이번에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여기서 빠지지 않아준다라면 지지를 더 확인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제 어쩌면 여기까지가 지지 테스트고 이제 슬슬 반등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기대감, 이게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엄청 진짜 조정이 빡세게 이루어졌었고, 리플스럽다라는 표현을 몇 번 들었었잖아요. 이미 시장 입증 끝났다. 거기다가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도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도 상단 저항을 뚫어냈습니다. 이건 2시간 차트거든요. 2시간 차트에서 지금 상단 저항을 뚫어내고 다시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2시간 차트에서 성공한다면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프 홀더분들은 이런 차트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렌더 같은 경우에는 렌더 4시간 차트입니다. 렌더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폭등을 하고 나서 지금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더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고, 특히 차트도 차트지만 렌더가 가지고 있는 테마적인 어떤 강점, 블록체인 GPU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렌더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충 어떤 리서치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정도는 초보자분들이라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언급한 종목들 우리가 짚어봤는데,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진입 시점, 매수 타이밍 이거 잘 잡으셔야 되고, 매수 타이밍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내가 빡세게 공부해서 차트 흐름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일단 3,5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금 와리가리 하죠. 3,500달러 밑으로 빠지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3,527달러, 그래서 이 밑으로 조금 더 저항을 받는다라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3,300달러, 여기까지 지지가 안되면 3,000달러까지도 열려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현지 시간으로 3월 29일 세틀먼트 컨퍼런스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세틀먼트 컨퍼런스가 열렸대요. 합의 미팅이 열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 법률 책임자가 지금 같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법원으로. 저는 사실 이 세틀먼트 컨퍼런스가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가 만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까지 같이 참석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중요한 논의를 하긴 하는구나 라는 뉘앙스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SEC가 법원에 제출한 이 벌금 구제 이슈와 관련해서 19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썩 좋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진짜 뭐 전격적인 합의 이런 상황이 갑자기 빵 하고 등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19억 5천만 달러라는 숫자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스탠스를 보면 그걸 뭐 같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어떤 의미 있는 합의 내용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 상당히 또 괜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뤄졌고 어떤 이야기들이 교통 정리가 됐는지는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거나 법원발로 나오거나 아니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스튜어트 알데로티 이런 중요 인물 키맨들을 통해서 뭔가 또 멘트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조금 기다려 보시면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이 비트코인 4시간 차트고 왼쪽이 S&P 500 주간 차트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S&P 500이 그랬던 것처럼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가더라.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67,000달러 부분까지 잠깐 빠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갈 거야. 왜? 비트코인 반감기, 뭐 이런 얘기 지금 뉘앙스적으로 맥락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총
이게 참 반감기를 거치고 나서 2016년에는 150배, 2020년에는 40배.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 지나고 나서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죠. 알트 시즌을 대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뭐 도박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시장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혁신에 한번 동참을 해본다라는 마인드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조금 더 길게 이 시장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더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 시즌을 앞두고 복잡하실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어렵고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분할 매수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기도 되게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잘해야지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쯤이면 이미 조금 정리가 끝나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지난 1년 반 이상의 약세장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걸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슬슬 즐길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물 ETF를 통해서 비교적 최근 이 시장에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달려들었다가 정말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는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공부 없이 누가 오른다더라 이런 말 듣고 투자했다가는 그렇게 벼락부자를 꿈꿨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상기하시면서 이번 시장 상황을 잘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